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사람뿐만 아니라 도로도 다이어트를 한다고 합니다. 차로수와 폭을 조정해서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 등을 늘리는 건데요. 대구의 경우 최근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요. 교통 혼잡 야기 등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이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기름값이 절약되고요. 환경오염에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고 건강 증진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대상지는 와룡로와 월배로, 달구벌대로, 청수로, 서대구로, 칠곡중앙대로와 동대구로, 대명로 이렇게 8곳인데요. 이들 도로의 폭을 10% 줄여서 자전거 도로와 스마트 승강장, 폭염 저감 시설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걷고 싶은 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한 도로 다이어트 꼼꼼하게 잘 추진돼서 사람과 차 모두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동하는 길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6월 20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때이른 폭염으로 인해 숨막히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죠. 다행히 오늘은 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저녁에는 비구름대가 몰려오면서 흐린 하늘 보이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밤 사이에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이고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한풀 꺾이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가시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천 진호 국제양궁장을 찾은 홍콩 양궁 선수단들이 전지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홍콩 양궁 선수단은 남자 선수 3명과 여자 선수 1명으로 지난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예천 진호 국제양궁장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선수단 가운데 남자 선수, 여자 선수 각 1명은 오는 7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대학 경기 대회에 출전할 계획이고 또 다른 남자 선수 1명은 8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릴 2023 세계선수권 대회와 10월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합니다. 한편 최고의 훈련 효과를 얻기 위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국내 16개 팀, 선수 131명, 지도자 35명 등 총 연인원 3,800여 명이 예천군을 양궁 전지훈련지로 선택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 하늘 표정이 차츰 흐려지다가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요란하게 오겠는데요.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2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비는 절기상 하지인 내일까지 내리겠고요. 이후 예년 이맘때 여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17년 만에 다시 문을 열기로 했던 포항 송도해수욕장의 올해 개장이 무산됐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포항해수욕장협의회 회의에서 송도해수욕장 개장 승인이 내년 7월쯤으로 조정됐는데요. 해수욕장의 종합기반시설인 바다시청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다음 달 개장을 맞추지 못할 것이란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바다시청은 피서지 관련 행정 업무는 물론이고 샤워장과 화장실, 응급구호시설, 해양경찰 임시파출소 등이 설치되는 해수욕장의 기본 인프라 시설인데요. 인근 건물주들이 조망권 침해 등 영업에 극심한 방해를 받는다며 설치 반대 입장을 밝혔고 공사가 미뤄지면서 포항시가 결국 개장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한 겁니다. 한편 송도해수욕장은 2007년부터 문을 닫았다가 각종 보건 공사를 통해 백사장 모래 품질을 되찾고 수질이 정상화됐고요.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해수욕장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4도 낮은 22.8도, 습도는 73%입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남동에서 남풍이 불겠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이 어제 군청회의실에서 수료생 18명을 대상으로 2023년 울릉군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양성과정 교육은 지역의 평생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해 울릉군의 민간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정책 사업인데요.
지난 6월 15일부터 대학 교수, 현장 전문가 등 평생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수준 높은 전문가를 초청해 총 32시간의 교육 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포항시와 상주시 견학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해 수강생들이 평생교육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활동하게 될 마을평생교육 지도자들은 지역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11분 지났습니다. 웰빙의 완성은 웰다잉이라고 합니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다가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국회에서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죽을 권리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를 주관한 원혜영 웰다잉 문화운동 공동대표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선 국회의원의 당대표 그리고 원내대표를 지내셨는데 지금은 웰다잉 확산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한 10년 전 19대 국회 때 알게 된 것이 네. 세브란스 병원의 김할머니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수술 준비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식물인간이 됐는데 이 할머니가 인공호흡기를 끼고 몇 달을 고생하는데 회복은 안 되고 네. 아주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지내고 있어서 가족들이 이걸 띄워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걸 띄면은 의사가 병원이 처벌받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판까지 해서 대법원에서 자기 결정권이 존중돼야 된다 이런 판결을 받아가지고 겨우 띄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럼 이 판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본 대책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제정해달라. 그런 요청을 받고 제가 여야 동료 의원들에게 사발 통문을 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국회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 모임을 만들고 꾸준하게 입법 활동을 해서 8년 전에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 3년 전 20대 국회를 끝으로 정계를 은퇴하면서 은퇴 이후에 내 봉사활동을 뭘로 할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법을 만드는데 앞장선 이 연명의료 결정법이 확산되고 바른 방향으로 잘 발전하는데 역할을 하는 게 이 AS 차원에서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예.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웰다잉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네, 사실 웰비잉의 완성이 웰다잉이죠. 완성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아무리 건강하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또 즐겁게 살았더라도 마지막에 자기 삶의 마무리에서 갈팡질팡하거나 아니면 이런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병실에서 갇혀서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 또는 투석 받으면서 네. 가족과 격리돼서 고통을 받다가 세상을 떠나는 일 또는 재산을 아무리 많이 모았어도 그 재산 때문에 가족들이 자녀들이 재판을 하고 다투고 원수처럼 되는 일 그렇죠. 원하지 않는 일이죠. 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맞이하는 죽음에 대해서 미리 잘 준비하고 결정해 놓자. 이게 웰다잉입니다. 그러니까 예. 웰비잉과 웰다잉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결돼 있네요. 네. 예. 웰다잉 문화운동은 그러면 이 단체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게 이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거기에 대한 준비와 결정이 어떤 게 필요한지 함께 생각해보고 좀 판단해보는 여러 가지 홍보 행사를 시니어 토크 콘서트라는 것도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웰다잉의 여러 이모저모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또 사례도 소개해드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연명 의료뿐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 삶을 좀 스스로 정리해보자. 네. 은퇴할 나이쯤 되면 환갑쯤 지나면 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정리해서 기록하고 가능하면 그거를 얇은 팜플렛이나 리플렛 같은 걸로 만들어서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한테 기념으로 나눠보기도 하고. 그게 이름이 있나요? 네? 그런 그 팜플렛 같은 게 이름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는 생애보라고 생애보. 이름을 붙여서 예. 그렇게 무슨 유명한 사람들만 전기 쓰고 자서전 쓰는 게 아니라 네. 우리 평범하게 열심히 살아온 분들, 그분들이 저 역사의 주역들 아닙니까? 네. 이런 분들의 삶을 스스로가 의미 있게 생각하기 위해서 잘 기록하고 그걸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생애보 사업, 그리고 또 고인이 돌아가셨을 때 네. 우리가 빈소에 가서 고인에 대해서 추모하거나 기억하는 과정은 전혀 없고 설렁탕 먹고 얘기하다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상주들도 추모를 해야 되는데 추모하기는커녕 손님 대접하느라고 정신없거든요. 그래서 조문객들에게 고인이 어떤 분이었습니다 하는 걸 알리는 것, 그것도 이제 그런 사진과 글로 기록해 놓으면 네. 그걸 미리 준비했다가 나눠주면은 조문 온 분들이 그걸 읽고 아, 내가 조문은 우리 친구의 어머니가 예.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사셨구나, 늙어서 뭐를 좋아했고 어떤 일들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것 같아서 네. 생애보 보급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삶을 기록하는 작업도 참 필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웰다잉 문화운동에서 최근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죽을 권리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지금 병원에서 돌아가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독히 높습니다. 병원에서 돌아가는 분이 77%입니다. 아, 높네요. 그런데 막상 나이 드신 분들한테 어디서 죽길 원하냐 그러면은 상당수가 네. 어떤 조사는 과반이 넘고 그러는데요. 집에서 가족들 품에서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엄청난 괴리가 네. 현재 우리 사회에 안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종의 장소가 자신의 뜻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우리 사회가 현대의학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마치 병원 가면 당연히 늙고 병들어서 돌아가시게 된 분도 살려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착취 현상. 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 입장, 가족들 입장에서는 뻔히 이제는 돌아가시게 된 줄 알면서도 병원에 가서 끝까지 뭐를 해야지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그 의식.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이 그 말기 치료, 마지막 치료에서 주된 수입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 영리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결합돼 가지고 아주 참 그 심각한 문제를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그 마지막을 지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옛날에는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 네. 다 댁에서 돌아가시고 장례도 댁에서 치렀죠. 그렇죠. 이 죽음의 현장이 우리 곁에서 떠나서 병원으로 간 게 20년, 30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도 20세기 후반에는 병원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70%대였습니다. 네. 유럽도 그랬고요. 그러다가 이거 큰일 났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해서 집에서 돌아가실 수 있게 그런 것이 가능하고 편리하게 큰 어려움 없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개선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지금은 미국도 35% 수준, 70%대에서
그 절반 이하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네, 근데 호스피스가 그 대안이에요. 그래서 예. 제가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제정한 법도 이름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인데 무의미한 연명 치료 안 받을 때 그 대안이 뭐냐? 호스피스입니다.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치료해도 안 될 병을 때려잡겠다고 그냥 늙고 병든 환자를 아주 망가뜨리고 가족이 큰 부담을 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걸 받아들이고 그 대신 통증을 완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호스피스 치료를 하는 대안이 있는데 이 호스피스 치료는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학병원들이 거의 안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 정부의 공공 투자가 꼭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것도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기암 환자처럼 극히 제한된 분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좀 호스피스 치료가 좀 더 많이 보급되고 그리고 병원형, 병실에 입원하는 호스피스가 아니라 집에서도 그 호스피스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문형 호스피스 이런 게 좀 활성화되는 게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지금 뭐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 관련 논의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락사의 문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것이 발생하는 이유가 초고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아주 최근 20, 30년 사이에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우리나라도 내년 또는 내후년이면 전 인구의 20%가 법정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거든요. 네.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아직은 잘 안 만들어져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원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웰다잉의 방법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 웰다잉에 대한 준비는 정말 그 어려운 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이웃들과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내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미리 결정해 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소개해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연명 치료를 받을지 안 받을지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결정 안 하면 가족들이 결정하고 병원이 결정합니다. 또 장례 절차에 대해서도 비싼 수위 쓰지 말라고 내가 결정해 놓으면 자녀들이 존중을 하게 됩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그거 가지고 어머니 가시는 마지막 길인데 좋은 거 해야지 무슨 돈 얘기하느냐 이러고 싸우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유산 상속에 대한 분쟁이겠죠. 네, 오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웰다잉에 대한 좀 신중한 그런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원혜영 웰다잉 문화운동 공동대표였습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지난 일요일 수성못에서 자연과 함께 에너지를 나누는 요가 페스티벌이 열렸다고 합니다. 윤가연 리포터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던 일요일 오후 수성못 상화동산에는 잔디 위로 색색이 요가 매트들이 깔렸습니다. 날은 더웠지만 야외에서 하는 첫 요가 페스티벌이라 그런지 요가인들은 저마다 요가 동작을 하면서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현장 소리와 함께 주최 측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선생님 이거랑 그거랑 무슨 차이예요? 이거는 주로 소리, 이거는 진동, 몸에 붙여놓고. 이거는 싱잉볼이라고 소리 진동으로 좀 몸을 테라피하는 이제 그런 도구인데 지금 선생님이 가지고 오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리 위주, 하나는 진동, 파동 위주인데 제가 이제 머리 올리고 한 거는 파동 위주였어요. 몸이 릴렉스 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좋았어요. 육혜정 요가 마스터가 리드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 가부좌 호흡 그냥 편안한 자세.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수성구 요가회 회장 육회정입니다. 수성모 요가 페스티벌은 도심 속 자연에서 함께 요가를 하며 에너지를 나누고 힐링의 시간을 갖고자 행사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200명 가까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요가 대회가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구 요가회가 주관을 하고 수성구 체육회장 요가 대회를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되었어요. 제1회라서 더욱더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온전히 나와 만나는 시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늘 외부로 향해 있는 모든 감각을 요가 매트 위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과 그리고 내 몸 반응에 집중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요가는 나와 친해지는 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들도 요가를 통해서 요가 매트에서 나에게 말을 걸어보고 나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가도 대회로 열릴 수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어 5분 이내에 노래에 맞춰서 요가 동작을 선보이는 건데요. 대회에 참여한 참가자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수성모 요가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된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원장님께서 요가 대회를 주최한다고 하셔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하게 된 곡은 도깨비 OST의 크러쉬가 부른 뷰티풀이라는 노래고요. 저는 이번에 4인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단체전이다 보니까 제가 뭐 자신 있는 자세를 선보이는 것보다는 선생님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노래에 맞게끔 아름다운 동작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목표야 물론 1등하면 좋은데 어쨌든 제가 처음 이번에 요가 대회 나오는 거라서 수상하지 못하더라도 좋은 경험을 가지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는 허리도 많이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질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요가가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요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요가는 제 스스로를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수련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정신은 물론 몸도 당연히 건강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상생활 하면서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성취감들을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가를 하면서 전에는 못했던 동작들을 꾸준히 하면은 나도 이런 동작을 할 수 있구나라는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에게 요가를 추천합니다. 아주 힐링되고 몸과 마음이 다 치유되는 운동이니까 한 번쯤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외에서 요가하는 모습을 봤을 텐데 다들 아주 열심히 하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요가 동작을 수행하는 모습이 참 멋졌고요. 이 싱잉볼이라는 명상 도구를 시연하기도 했는데 마음이 참 차분해지더라고요. 네. 아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노을이 탁 지면서 잠깐 불어오는 바람에 요가 매트 위에 나에게 집중하는 그 기분이 참 색다르고 좋았습니다. 축제에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은 분들이 참석했는데요. 참여한 분들 가운데 부부 요가를 추천해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3년차 부부예요. 시작은 신랑이 하자고 하고 주로는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몸과 마음이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하나가 된 느낌? 이런 느낌 받아가지고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그때 야외에서도 같이 했었어요. 되게 이게 쉽게 봤는데 뭔가 단합도 필요하고 이제 뭔가 몸과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서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달랐어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그래도 뭔가 좀 덜 싸우게 되고. 맞아요. 저는 이제 신혼부부에게 좀 추천해주고 싶어서 원래 이제 좀 각자 다른 사람들이 결혼을 한 건데 요가를 통해서 이제 몸도 알고 마음도 함께 알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구에서도 앞으로 큰 공간, 더 넓은 공간에 지금보다 더 자주 매년 열려서 요가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대구에는 별로 없어가지고 이 기회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가를 좀 더 많이 사랑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요가는 바깥에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기는 하죠. 요가가 좀 더 많은 대중화가 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파랗고 너무 좋고요. 날씨는 따뜻한데 바람이 불어서 아주 상쾌합니다. 이제 한 1년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몰랐을 때는 스트레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가를 하면 할수록 스트레칭과 더불어서 근력 운동, 저항 운동, 그래서 50대, 60대한테 정말 좋은 운동이다. 이런 생각이 계속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제1회 수성모 요가 페스티벌 현장 소개해드렸는데요. 요가 대중화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윤가영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매일신문의 구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구민수 기자가 주목한 이슈는 뭔가요? 네, 퀴어 축제 충돌입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죠? 네.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대구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었는데 그 현장에서 대구시 중구청 공무원과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행사를 앞두고 불법 도로 조명과 집회의 자유라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졌습니다. 행사는 예정대로 치러졌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하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이날 경찰과 대구시의 신경전은 오전 7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행사를 막으려는 대구시와 도로 통제에 나서려는 경찰로 나뉘어서 삼엄한 분위기가 연출됐고요. 대구시와 중구청 공무원 500명은 주최 측의 무대 설치를 막기 위해 대중교통 전용지구 도로 양옆을 에워쌌습니다. 반면에 경찰은 주최 측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는데요. 경찰도 20개 중대 1,300명, 교통 및 일반 직원 200명 등 모두 1,500명을 동원했습니다. 인원도 많았습니다. 네. 현장 상황이 긴박했겠어요. 네, 오전 9시 27분쯤에 대구 퀴어 문화축제 행사 장비를 실은 차량이 반월당 내거리에서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진입을 시도하자 네. 곳곳에서 고성과 실랑이가 오갔습니다. 양측의 대립은 옛 중앙파출소 부근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경찰은 방패를 이용해서 대구시 공무원들을 도로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공무원들을? 네. 대구시 공무원들은 불법 집회를 방조하는 대구 경찰은 각성하라 외치면서 저항했습니다. 이 경찰과 행정당국의 대치가 계속 이어지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퀴어 문화축제를 도로 조명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집회라고 규정했습니다. 집회 신고에 이어서 도로 조명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데 네. 이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부산에서 지난 2019년에 해운대구청이 도로 조명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축제가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측이 충돌하자 홍준표 대구시장도 급하게 현장을 찾아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신고는 했는데 도로 조명 허가는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홍 시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놨었나요? 네, 이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 간 충돌 책임을 대구경찰청장에게 돌렸습니다. 경찰이 대구 시민이 정당하게 이용하는 시내버스를 막아서면서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주최 측의 트럭은 진입시키는 행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집회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이 없는 행사를 위해 도로를 무단 조명하는 걸 막으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불법 도로 점거는 대구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다는 설명인데요. 양측의 충돌이 사전에 예견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홍 시장은 행사가 열리기 전인 지난 12일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도로 조명 허가나 시내버스를 우회할 만큼 공공성이 있는 집회로 보기 어렵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행사가 이제 끝나고도 홍 시장의 발언이 연일 계속됐습니다. 네, 다음 날인 18일에는 대통령실에 항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집시법 시행령에 집회 시위 제한 규정이 있고 이번에 집회가 열린 장소는 집회 시위 제한 구역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도로 조명 허가가 없다면 대한민국 대도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지적도 했고요. 반면에 경찰은 퀴어 문화축제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집회라고 봤습니다. 네. 행정당국의 도로 조명 허가와 무관하게 집회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건데요. 무리한 행정 대집행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례 등도 확인했습니다. 별개라는 거군요. 네. 양측의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네요. 네, 도로 조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주최 측은 과거에도 중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논란이 있는데요. 집회를 앞두고 도로 조명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면 집회 자체가 허가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집회는 신고제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또 일부 지자체는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행사는 처음부터 도로 점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서울이 대표적인데요. 서울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오는 7월 1일 퀴어 퍼레이드를 열 예정인데요. 도로 점용 허가를 담당하는 중구청은 행사를 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위는 이달 초에 서울경찰청, 남대문경찰서, 종로경찰서 등에 집회 신고만 했습니다. 네. 대구시와 경찰의 갈등에 이제 시민들만 좀 피해를 본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이 김수영 대구 경찰청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5일 밤 서구 중리동 공장화재 현장에서도 대구 퀴어 문화 축제를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마침 현장에 있어서 좀 봤는데요. 네, 화재 현장에서요? 예. 둘이서 만나더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을 나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라도 두 기관장이 사전에 충돌을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나오는 대목이고요. 현장에서 공권력의 충돌을 지켜보던 시민들도 의아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과 공무원이 충돌하는 모습이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러다가 내년에도 아니 매년 이 퀴어 축제를 둘러싸고 경찰과 대구시가 마찰을 빚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드네요. 네, 올해도 행사가 열리기 전에 축제를 열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동성로 상인과 반대 단체가 법원에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건데요. 네. 축제를 이틀 앞둔 지난 15일 기각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 사건 집회의 경우 그 집회가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유일한 장이 될 수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집회가 열리면서 상인들의 재산권과 영업에 피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집회가 1년에 한 번 열리고 과거 집회 사례를 고려했을 때 폭력성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지 않기에 침해되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이를 두고도 홍준표 시장은 집회 시위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 불법 도로 점거까지 하라고 판결하지 않았다고 여전히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집회시위에만 관련된 것이다. 네, 맞습니다. 예. 이것도 판결과 무관하다는 계속 주장인데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대구경찰청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지난 17일에 대구경찰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했고요. 경찰청에서요? 네, 경찰 그 직원들 협의회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검사 출신으로서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홍 시장이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과 경찰의 대립. 네. 이게 좀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네. 경찰의 대립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고소 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대구 퀴어 문화 축제 조직위가 축제를 방해한 행정 당국을 이르면 다음 주 중에 고소 고발하겠다고 밝혔고요. 대구시와 중구청이 집회 무대 설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소고발 대상을 누구로 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대구시 역시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해서 결과에 따라 경찰에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맞섰습니다. 네. 반면에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그간 민주노총 등 다른 집회의 경우에도 대구시로부터 도로 점용 허가 없이 통상적으로 길을 터졌는데 퀴어 문화 축제만 특별히 제재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서 무리한 행정 대집행은 위법이라는 통상적인 법원 판례도 언급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 말이 맞다는 걸까요? 이게 참 어렵네요. 네, 예.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한 판단이 좀 엇갈립니다. 우선 홍 시장이 집회를 금지할 권한은 없습니다. 집회를 금지하더라도 그 주체는 법원이나 경찰이지 대구시가 아닙니다. 지자체는 아니다. 네, 도로 점용 허가 여부를 떠나서 대구시의 행동은 집회 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대구시가 집회를 막아도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퀴어 축제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지만 그 방식은 제한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퀴어 축제를 하더라도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막아서 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네. 자, 이 사건을 보는 구미수 기자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시민들도 참 혼란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소수자 인권, 집회 자유, 법원의 판단을 좀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구시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회의 공공성을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지 시장이 아닙니다. 법원이 정당성을 인정한 집회를 시장 권한으로 막겠다는 것 자체가 불법적일 수가 있고요. 또 대구시가 행정대집행의 근거로 삼겠다는 도로법에도 행정대집행은 제한적으로 행사하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한적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조건이 많이 따라붙는다는 거죠.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습적이고 되게 불편을 끼쳤을 때는 할 수 있다 정도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구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회 시위를 막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또 앞으로 대구 시민단체 고소 고발로 경찰 조사도 이어질 건데요. 이 논란이 아마 계속될 겁니다. 그렇죠. 과연 이런 것들이 현명한 것인지 현명한 리더십인지는 시민들의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구시와 경찰 퀴어 축제를 놓고 이 공권력 간의 이 충돌, 대구 시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시 41분) 지났습니다. 이 얘기 너무 많이 들립니다. 지난해부터 전세 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전세 사기 특별 단속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쨌든 경제 오늘은 전세 사기 피해 특별 단속 결과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한의대학교 통상경제학부 송원배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국토교통부가 이제 보유한 정보를 검찰, 경찰이 공유해 조사한 결과 의심 거래 물건 1,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인 전세 사기 정황을 포착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해당 거래 전세 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였고 네. 또한 이제 신고 가격, 거짓 신고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에 316건, 또 거래 신고법 위반과 자료 제출 불응자는 관할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 전세 사기 피해의 임차인의 보증금은 2,445억 원이며 피해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이 전체 피해 건수의 90%를 차지합니다. 수도권 쪽이 많네요. 네, 이번 조사에서 피해 상담 임차인의 연령을 기재한 사람 비율을 보면 20대가 18%, 30대가 58%, 결국 20, 30대가 70%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연령대이면서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조금이라도 저렴한 주택을 구하려다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보입니다. 이 또한 전세 사기를 친 의심자 970명의 신분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43%이고 집주인이 27%, 건축주가 17%, 컨설팅업자가 7.4%였으며 이외에 대리인과 대출 관계자, 또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 임대인 겸 건축주 등이 있었습니다. 네. 전세 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할 만큼 강력한 수사와 단속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요. 경찰청의 발표도 따로 있었죠? 네, 경찰은 국토부의 수사 의뢰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한 1,300여 채를 보유한 10개 무자본 갭투자 편취 조직과 허위 전세 계약서로 공적 자금 성격의 전세 자금 대출금 788억을 가로챈 21개 전세 자금 대출 사기 조직 등 전국에서 총 31개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경찰의 이제 검거 인원은 2,895명이며 범죄 유형별로는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1,471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네. 두 번째는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 투자자 514명. 세 번째는 이제 공인중개사와 불법 중개 행위 486건 순으로 이제 검거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깡통 전세, 권리관계 허위 고지,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이제 불법 감정평가사, 대리인 계약 등이 있었고요. 네. 경찰청이 밝힌 대구 지역은 69건에 103명을 검거해서
18명을 구속했고요. 경북에서는 36건에 80명을 검거해서 7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이제 확인된 현황은 피해자가 한 약 3천 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한 4,500원인데요.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 빌라와 오피스텔이 83%를 차지하고 1인당 피해 금액은 1억 원 이하가 46%, 1억에서 2억이 33%, 2억에서 3억이 14%, 3억 이상은 이제 5%인데 네. 2억 이하가 80% 차지하는 것은 2030 세대의 경제적 약자가 비교적 저렴한 다세대 빌라를 집중 거래했기 때문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피해자가 3천여 명, 피해 금액도 참 상당한데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나요? 네,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자는 많지 않은데요. 예. 지난 연말에 빌라왕 배우 사건, 또 강서구의 빌라왕 사건,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 안동 신탁재산 전세 사기 사건별로 보면은 한두 명 구속으로 이제 그친 상태입니다. 이 대표 사건들을 보면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은 피해자 161명, 피해액이 125억 원의 주범을 구속했고요. 또 공인중개사 등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임차인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해서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1명을 추가해서 총 4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은 불구속 기소하여 현재 1심 재판 중에 있고요. 네. 또 경기 광주의 부동산 사기 사건은 피해자가 110명이고 피해액이 123억 상당인데요. 이중 계약 사실을 숨기거나 담보 신탁 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이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후에 다시 인근 빌라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이 피해를 확산시킨 주범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이 징역 15년이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 달성군의 이제 공공임대주택에서도 다수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었는데 그 사건은 어떻게 지금 해결이 되고 있나요? 네,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의 이제 임대주택은 피해자 263명의 피해액이 73억 상당이었는데요. 예. 임대인은 사실상 부도 상태였음에도 분양 대금의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허위 약정으로 분양 대금을 편취했습니다. 이 주범은 지금 구속 기소 후 징역 9년이 선고됐고요. 현재는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최근 북구의 다세대 주택 빌라도 담보 신탁되어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에게는 괜찮다고 속인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또 경찰에 고발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유형도 여러 가지죠? 네. 이 대표적인 사례가 무자본 갭 투자였고요. 이 신탁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권한이 없는 물건을 임대차한 경우와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세 대출 자금을 편취한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네. 이 구체적인 이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면은 오피스텔을 매수하면서 거래 대금 전부를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조달한 경우인데요. 50대 임대 사업자가 공인중개사를 모집책으로 하여 매매 가격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높은 오피스텔을 물색하게 해서 동일 지역의 깡통주택 오피스텔 29채를 자기 자본 없이 매수하였습니다. 자기 자본 하나도 안 들었군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오피스텔 29채 매수 대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조달하기 위해 전세 계약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또 임대 사업자가 매수한 오피스텔 모두 전세 가격이 매매가보다 높아서 매수할 때보다 오히려 차익이 발생해서 이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네. 이 중 일부는 이제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보수를 초과하는 수준의 높은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도 했고요. 또 한 사례는 서울의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가 컨설팅 업자와 공모해서 높은 보증금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였는데요. 이 컨설팅 업자가 임차인에게 이사 지원금을 주겠다며 임차인을 유인해서 높은 보증금으로 계약 체결하게 하고 이후 바지 임대인이 건물을 통째로 매수하도록 해서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곤란하게 해서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 깡통 전세나 역전세 걱정하는 경우 많거든요.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택 가격이 1년 넘게 하락 추세여서 과거 고점의 전세에 들어갔다면 만기 시에 매매 가격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으로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깡통 전세가 있고요. 이 반면에 전세 만기가 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하는데 전세가 하락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수억 원을 내줘야 하는 역전세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올해 들어서 이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은 대출 규모가 4조 6천억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한국은행이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역전세 위험 가구가 지난해 1월 51만 7천 가구에서 올해 4월 102만 6천 가구로 증가했고요. 네. 전세를 살고 있는 가구의 절반 이상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국토부의 임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정보에 따르면 향후 1년간 전세 만료 보증금 규모가 최대 300조 원에 달하고요. 이 규모는 이제 수도권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 대구 지역도 1년 내에 도래하는 전세 보증금이 7조 4천억이고 경북은 4조 이제 천억에 달하는 만큼 역전세 위험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역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건데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전세값이 많이 떨어져서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내주기 이제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가가 집주인을 대신해서 돌려준 보증금이 올해 들어 5월까지 1조 565억 원으로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보증사고 규모가 이제 늘어나는 만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 변조도 급증해서 지난해 허가가 13년 만에 2,7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문제는 전세값이 2년 전보다 크게 하락했고 또 빌라에 대한 전세 수요도 줄면서 보증사고가 하반기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경제 대구한의대학교 통상경제학부 송원배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한국인의 채소와 과일 섭취량이 권장량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지 않는 이유로는 먹기 번거로워서, 가격이 비싸서 등을 꼽았는데요. 과일과 채소의 일일 섭취 권장 수준은 400g입니다. 매일 적정량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면 질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매끼 신선한 채소 2가지, 매일 제철 과일 1가지를 먹자는 2+1 채소 과일 섭취법을 기억하시고 건강한 식습관 함께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최근 마약 범죄가 늘고 있고 청소년들까지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심각한 실정인데요. 6월 21일 내일은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이해서 마약류 중독 이해를 위한 공개 강좌가 열립니다. 이번 강좌는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마약류와 약물 중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되는데요. 내일 오후 1시 30분 대구시 약사회관 2층에서 개최됩니다. 마약류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2023) 파워풀 스타트업 페스타에서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참가자를 오늘부터 모집합니다. 제8회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는 올해 2023 파워풀 스타트업 페스타라는 이름으로 개최되는데요. 창업 과정 전반에 대해 접해볼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템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인데요.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모집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 신청은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대구 남부도서관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30일까지 6.25 전쟁 73주년 특별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전쟁 당시 전투 장면과 군인들의 모습,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사진들이 전시되는데요. 전시는 도서관 정기 휴관일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말은 저녁 5시까지 운영되고요. 대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진전을 통해 전쟁의 비극을 알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최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아직 6월인데 7, 8월은 얼마나 더 더울까 걱정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각종 온열 질환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만약 온열 질환으로 쓰러진 환자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9에 신고한 뒤 그늘진 장소로 이동해서 땀에 젖은 옷을 풀어 몸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의식이 있다면 수분 섭취를 하도록 돕고 의식이 없다면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 그늘진 장소에서 구급대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한나였습니다. 대구 지역의 수출이 넉 달 연속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수출 증가율 1위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경북의 수출도 3, 4월 감소세에서 벗어나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하는데요. 무역협회는 대구와 경북이 2차 전지와 인공지능 등 글로벌 첨단 산업 소재 부품 장비로 체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이 수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관련 산업들이 더 활성화돼서 지역 경제에 계속 훈풍을 불어넣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